지금 모의고사 페이지 6페이지 시 16번부터 18번 풀이를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시적 화자를 먼저 찾아볼 거니까 이 화자 찾기부터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시를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제대로들 찾았는지 시를 쌤이 낭송을 하고 너희가 화자부터 한번 판단을 해봐. 이성선의 고향의 천정이라는 가시를 읽어봅니다.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자, 가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1인칭 화자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밖으로? 표출이 되어 있네요. 화자 나가 있고요. 화자의 상황은 뭡니까? 나는 어디에서? 메밀밭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잖아. 바람이랑 놀고 있고 할머니는 뭘 꺾고 있어? 메밀 꺾고 있어. 그러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그냥 할머니랑 바람이랑 놀고 있지. 그럼 어떤 정서야 여기까지는? 평화로워? 뭐 즐거워? 정도의 정서라고 인지할 수 있잖아. 그지? 이연 늦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시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나 봐. 중간중간 우리 애기 잘 노나 하고 쳐다보시네요. 3연 해마다 밭둑에서 자라고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늘 그러했습니다만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아이고 저런 새로운 시적 상황을 읽어냈죠. 할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 화자의 정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할머니에 대해서 할머니를 잃었으니까 어떤 정서를? 애상감이라든지 그치? 그리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겠네요. 그런지 실제로 읽으면서 확인해 봅니다.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후 오늘 저녁 명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시적 상황은 오늘 저녁이네요. 야, 그럼 질문합니다. 첫 번째 이 시에서 나타난 화자의 표현 방법을 보니까 어린 시절, 오늘 밤에 하늘을 보다가 어린 시절 메밀밭에서 할머니랑 놀았던 그날을 떠올리는 거지. 자, 이런 걸 과거를 뭐 하는 시라고 합니까? 회상적인 시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메밀밭에서 바람과 놀았다라든지 메밀밭 위에 하늘빛이 빛났다든지 뭐 이런 표현을 보니까 일단 심상을 봤을 때 어떤 심상이 많이 드러나요? 시각적 심상이 있네요. 바람과 놀았다라는 표현은 대상을 무엇화했다고 봐도 돼요? 의인화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 오늘 저녁 명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온 하늘 가득 별로 피어있는 어릴 적 메밀꽃을 보게 되죠. 자, 질문합니다. 하늘에 메밀꽃이 피어있을 리는 없지. 자, 마당에 누워서 본 이 메밀꽃은 무엇을 의미하니? 별이야. 반짝반짝하는 별을 어디에 비유한 거야? 하얀 메밀꽃에. 자, 그러면 이 별이라는 대상을 메밀꽃에 비유한 비유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 별이라는 대상을 보면서 할머니랑 어릴 때 땄던 메밀꽃도 떠오르고 할머니도 떠오른 거지. 그럼 얘가 과거 회상에 뭐라고 할 수 있어? 매개체라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죠.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자, 이 별을 보았어요.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셔서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며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할머니가 나를 무엇해줬던, 사랑해줬던 것을 떠올리면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한 시구나. 맞나요? 자, 그럼 요 시에서 16번만 한번 다시 풀이해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만 일단 제껴봐요. 가는 나와 달리 서리법을 통해 가에 서리법 있습니까?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시예요? 전혀 아니죠. 이건 완전 제껴지죠, 그럼. 2번, 나는 가와 달리, 이건 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잠시 패스. 3번, 가는 격정적 어조. 얘들아, 가가 격정적인 어조니 아니면은 좀 편안한 어조니? 편안한 어조야, 그치? 그냥 과거를 회상하면서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잔잔히 표현했다. 그래서 3번 틀리죠. 4번, 가는 상승의 이미지를 가가 상승의 이미지가 있어요? 상승의 이미지가 뭐야, 얘들아? 올라가는 이미지잖아. 올라가는 이미지라고 하면 뭐 별이 뜬 거? 근데 보통 아래에 있다 위로 올라가는 거, 천장을 바라본다든지 위로 올라가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상승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나무가 자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서는 약간 애매하네요, 상승의 이미지라는 건. 5번, 가와 나는 모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라고 했는데, 메밀밭에서 메밀꽃이 피어있다 정도로 계절감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게 대상의 변화 양상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맞죠? 자, 그럼 나시를 한번 읽어보고 나시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밥물 눈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있더니 이제는 그것도 좀 익숙해져서 손마디나 손등,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촘촘한 손등 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해본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저녁 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고 친구 집에 가서 마시를 가던 소년, 그 소년의 동그라미. 자, 이 화자가 누군 거야? 그 어린 시절에 누군 거야? 소년이겠네. 이 시의 시적 상황은요, 뭘 지어보는 거예요? 밥 짓기를 하는 거야. 너희 혹시 아니? 밥 지을 때 엄마들이 이렇게 손 넣어보고 찰랑찰랑 여쯤 되면은 밥 물 이만큼 맞춰야 돼 뭐 이런 거 알아요? 몰라? 그냥 기계가 알아서 다 해주는 줄 알았어? 밥물을 엄마가 맞추거든. 손을 넣어봐서 손등에 물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손등에 이렇게 맞추면서 밥 짓기를 했더니 어떤 날은 좀 질게 되고 어떤 날은 좀 잘 되고 뭐 이러면서 막 밥을 잘 짓게 됐대. 손끝 마디마다. 그러면서 소년이었던 내가 어린 시절을 뭐 하는 거야? 회상하는 거야. 근데 이 어린 시절의 회상을 보니까 상황이 가난해요? 부유해요? 너무 가난하잖아. 저녁밥을 먹을 끼니가 없으니까 그 한 끼를 해결하려고 친구네 집 여기저기를 놀러 다니면서 군것질을 하거나 친구가 나눠준 음식 먹었나 봐.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문현동. 화자가 살던 동네인가 보네요. 그럼 화자는 굉장히 가난한 상황에서 살아왔고 그런 가난한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서인가요? 기쁘고 유쾌합니까? 그렇진 않지. 왠지 모를 쓸쓸함과 애상감의 정서가 느껴지죠. 계속 읽어볼까요?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일찍이 철이 들어 슬픈 귀 속으로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하고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왜 얼굴보다 손이 먼저 늙었을까?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뜻이야. 지금 밥물을 짓는 손금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했다는 거야? 고생했다,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쌀봉지를 탈탈 터는 소리, 쌀 한 알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던 그 가난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을 무슨 심상으로? 청각적 심상으로도 표현했고, 맞죠?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과거에 어린 시절의 어떤 가난했던 삶. 근데 가난했던 삶에 대한 애상도 있지만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뭐 그런 정서는 아니죠. 그냥 과거를 회상했죠. 그리고 그때의 고생과 밥물 눈금. 봐봐. 밥물 눈금이 많다는 건 손에 주름이 많다는 거고, 이 눈금이 많다, 고생되다 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아. 왜냐면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어?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잖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한 이 고난과 고생의 경험을 나는 가졌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고단했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고 오히려 어때요? 긍정적으로 그냥 인식하는 거야. 그치? 자, 이 정도를 보고 16번 다시 풀이 들어갑니다. 아까 제꼈던 거 빼고 남은 거 한번 보세요. 2번을 볼까요? 나는 가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 칠판. 얘 청각적 심상 봉지 탈탈 터는 소리.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맞지? 화자의 정서. 회상적 정서. 가난했던 시절에 대한 회상. 나와 안 나와? 나오네. 근데 메밀꽃은 어땠어? 시각적인 게 강했잖아. 맞죠? 그럼 2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 다음 18번 틀린 사람들 다시 풀어보시고요. 맞은 사람들은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지 설명할 만큼 다시 풀어보세요. 야, 그러고 보니까 너희 왜 선생님한테 세배 안 하냐? 유민이 봐. 세뱃돈 막. 아, 저 악마의 미소를 봤다 내가 방금. 세뱃돈. 가서 했어? 과학쌤한테? 아니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왜 안 했어? 도저히 세뱃돈 안 줘서. 당신 앞에서 내 무릎을 함부로 꿇을 순 없어 막 이러면서 안 한 거야? 세뱃돈 안 줄까 봐 안 했다고? 야, 그냥 새해 인사로 하는 거지. 메모 이렇게 보고 아니야 현금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막 이러고. (18번을) 맞춘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 유민아, 너 18번에 3번이 틀렸다고 했지? 왜 3번이 틀려? 청사적 그치. 커서도 덜 자랐다는 건 자기가 어떻다는 거야. 아직 덜 자랐어. 성인으로서 완전하지 않다는 거고, 나의 밥맛을 조금씩 달리 한다는 것도 정서적 충만감이라기보다는 뭔가 부족해. 완성형이 아니라는 정도의 의미로 인지할 수 있죠. 두 시가 다 정서적 충만감, 만족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시라서 3번이 틀립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9부터 22번 다 맞은 사람. 그럼 하나 틀린 사람은 대부분 뭘 틀렸을까요? 20번 틀렸어요. 맞아? 소율이도 20번 틀렸어요. 자, 20번을 한번 볼게요.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고, 보기가 국가의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어떻게 돼서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잖아. 그러면 너희는 이제 묻겠지. 아니 선생 이게 뭐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두 개를 다 써봐. 내리면이랑 올리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야, 너희 생각해봐. 지금 통화정책이 정상적이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어. 야, 시중의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지 않으니까 금리 내리는 거지. 금리 내리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나가 안 나가? 나간다고 했지. 그럼 통화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안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겠지. 그치? 통화량이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 혹은 가치는 감소한다기보다 뭐 하락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반대로 갑시다. 기준금리를 올렸어. 그럼 통화량이 어때지겠어? 적어질 거고, 통화량이 적어진다는 건 시중에 돈이 적게 도는 거니까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상승하는 거겠지. 그럼 답이 뭐겠니? 통화량 올리면 감소. 2, 1번밖에 답이 없네요. 이거 왜 틀렸지? 이건 본문 안 읽어도 그냥은 못 푸나? 어쩌다가 틀렸지? 이해됐어요? 그래요. 이거는 뭐 본문을 안 읽어도 쌤이 기존에 설명했던 그 통화량에 대해 금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가시의 고공답 주인가라는 시를 쌤이 곧 분석을 한번 해줄 건데 내가 이것만 설명해주고 너희한테 다시 분석시킬 거거든? 뭘 설명해줄 거냐면 고공이 뭔 줄 아니 얘들아? 몰라? 거기 단어 뜻 설명 안 돼 있어요? 고공? 없어요? 아 그럼 쌤이 알려줄게. 고공가라는 노래가 있고 고공답 주인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노래는 둘 다 조선시대 후기쯤에 혼란했던 정세를 비판하는 노래인데 고공이 뭐냐? 머슴이에요, 머슴. 그럼 질문.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은 외세가 막 침략을 해서 나라를 뺏길랑 말랑 하거든? 근데 나란일 하는 놈들은 맨 뭐나 해. 붕당 정치하고 지네 배불릴 생각만 하고 자기네 집안의 돈을 어떻게 꼬불 쳐둘까만 고민해. 서로 미친 듯이 싸워. 그러니 왕은 혼자 고립되어 있고 나란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어서 나라의 가세가 점점 기울어진다를 비판하는 거야. 질문합니다. 머슴이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 백성들이 머슴이야? 그럼 백성들한테 너희 똑바로 해 이러는 거야? 나라 잘 지켜. 외세 침략하니까 뭐 이런 뜻이겠어요? 아니겠지. 그렇지. 여기서의 머슴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나란 일을 도맡아야 할 신하들이야. 그런데 신하들이 외세도 침략하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에 정치 싸움이나 하고 왕은 고립돼 있다. 그래서 고공가는요 신하들을 비판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잘 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시는 고공가가 아니지 않냐? 고공답 주인가죠. 고공가에 대한 답가처럼 나온 노래인데 고공답 주인가는요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다. 신하들도 무조건 비판합니다. 근데 잘 봐. 신하만 잘못된 게 아니라 누구도 잘못됐대? 주인도 잘못됐지. 그럼 누구도 같이 비판하는 거야? 여기서 마누라라고 표현되는데 마누라가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주인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잘못됐다. 왕에 대한 경계나 비판도 있습니다. 자, 뭘 잘못했냐? 야, 신하들을 좀 세웠으면 믿고 나란 일을 제대로 맡겨. 상을 줄 때는 확실하게 주고 벌을 줄 때는 확실하게 줘. 그러면 근간이 잘 굳을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왕에 대한 비판도 같이 담겨 있는 것이 고공답 주인가예요. 자,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분석하면서 시를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신앙송을 한번 니은 전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니은 전까지. 하진이 읽어봐. 나는 일어나서 어둠이 모든 종을 들며 거치고 건강할게 하느니 사과하네. 우리 댁 살림이 예부터 이렇다니까 전문이 많단 말이 일국에 소문이 났는데 먹고 입으며 들어드는 종이 100여 명 넘는데도 당신님마느라 똑같이 익혔는가. 인정이 없다던가 홈이 연장 못 가졌나. 날마다 무엇하랴 밥 먹고 다니면서 나무 정자을에 낮잠만 자는가. 아이들 탓이란가. 자, 봐봐. 기억 바로 밑에 칸부터 볼게요.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100여 명의 종이 100여 명이 넘죠. 종에다가 세모. 무슨 일 한다고 텃밭을 묵혀. 야, 종이 100명이 넘는데 텃밭을 아무도 안 갈았어. 그리고 농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홈이 연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날마다 무엇 하려고 밥만 처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 종들이 바로 누군 거야? 이 집안일을 해야 되는 몸종들이잖아. 신하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신하들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배불리고 편하게 먹고 쉬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맞죠? 니은 우리 댁 종의 버릇을 보노라면 이상하다. 소먹이는 아이들이 상마름은요 높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신하들을 능욕하고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을 기롱한다. 그릇된 재산을 모아서 다른 꾀로 자기의 일을 하죠. 아니 나라 돈으로 지가 재산을 몰래 모아가지고 딴 짓에다가 쓰고 있는 거야. 큰 집에 많은 일을 뉘라서 힘써 할까 질문합니다. 승아야, 누가 힘써 하겠는가? 힘써 한다야 안 한다야? 힘써 하지 않는다. 이런 게 바로 의문형으로 만드는 무슨 법이에요?
서리법입니다. 고전시에서 서리법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곡식 창고가 비었거든 창고지기인들 어찌하며 세간이 흩어지니 질그릇인들 어찌할까. 지금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내 잘못된 줄을 내가 몰라도 남 잘못된 줄 모르겠는가. 남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다른 종들 잘못됐다는 뜻이야. 풀어 해치거니 맺히거니 헐뜯다가 돕다가 하루에 12때 어수선을 핀 것인가. 자, 여기까지는 신랄하게 계속해서 모를 종들의 일을 비판했어. 근데 얘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누구도 비판한다고? 주인도 비판한다고. 그 주인 비판하는 내용 한번 읽어볼 겁니다. 중략 아래 크게 기운 집 동글 별표. 소율아, 크게 기운 집에 상징하는 바가 뭘까? 원관념이 뭘 것 같아? 나라. 크게 기울어진 나라. 한마디로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졌어 지금. 이 상전님은 그럼 누구를 의미할까, 준호야? 왕, 그치? 혼자 앉아 있어. 명령은 누가 듣고 논의는 누구와 하겠는가? 낮시름 밤금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옷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인가? 이 집 일이 되기를 누구 탓이라 하겠는가?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않을 거야. 그럼 하진아, 생각 없는 종은 묻지도 않는다는 건 야, 걔한테는 안 물어볼게 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의미겠어? 걔가 잘못한 건 말할 필요도 없어. 걔는 무조건 잘못했어. 이 뜻이야. 알겠지? 그럼 종은 무조건 잘못했거니와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누구 잘못도 있다? 상전, 이 왕, 주인 잘못도 있다 라는 비판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승아 읽어봐. 내가 방금 읽은 데 이후부터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일까? 눈으로 안 따라가? 방금 어디 읽었지? sem이 미음 밑줄까지 읽었지? 그 밑에 내상전부터 읽으면 되겠네. 내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종이의 죄 많거나는 그릇한 해상전을 이번하여 요청한다. 특히 꼬리를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진리를 붙이려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종들을 휘어잡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진실로 일이하시며 가도절로 일겁니다. 그러면 승아가 지금 읽은 A박스가 제일 중요한 주제잖아. 아니, 왕한테 뭔 얘기하는 거야? 종들을 좀 카리스마 있게 휘어잡아라. 휘어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을 줄 땐 주고 벌을 줄 땐 줘라. 그리고 상벌을 잘 밝히려면 어른종,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신하들을 좀 믿어라 라는 내용으로 훈계를 하고 시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23번부터 27번 중에 틀린 문항이 뭘까요? 틀린 거 있는 사람 손? 몇 번? 20, 4, 26. 나머지 친구들은 다 맞았어요? 27 틀렸고. 자, 맞은 친구들은 틀린 거 고른 거 다시 명쾌하게 판단해 보시고요. 틀린 친구들은 지금 틀린 거 다시 풀 시간 딱 2분 드립니다. 바로 푸세요. 친구야? 음. 24번에 4번, 26번에 1번, 27번에
4번이 왜 적절하지 않는지 한번 볼까요? 4번 보세요. 가에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들이 막 먹고 입고 드나들잖아요. 여기저기. 나의 서로 엎고 엎혀서는 다양성을 지닌 존재들의 필요성 강조가 아니라 가시에서 먹고 입고 드나드는 신하들은 어떤 놈들이야? 다양성이 아니라 지 할 일 안 하는 그런 신하를 비판하는 거지 다양한 존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야. 4번이 틀립니다. 이해되니 승아? 왜 4번이 틀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쪽 11쪽에 다 맞은 사람 손. 아니, 남자친구들이 의외로 틀렸네. 너희 몇 번 틀렸어? 30번? 너 그 다음 준우 몇 번? 31, 32. 31에서 정신분석 이론이랑 분석 심리학에 모두 다 동의해야 되죠. 31번은. 쌤이 지금 가글의 정신분석 이론이 있고요. 나글의 분석 심리학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가글에서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적인 단어나 키워드를 문단별로 찾아서 밑줄 혹은 네모로 체크하시고요. 나글의 분석 이론과 연관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밑줄 혹은 세모로 해서 정리를 한 번씩 해보세요. 자, 문단 정리하는데 총 3분에서 4분 드릴 거고요. 본문 전체를 읽는데 다 같이는 안 읽겠지만 각을 1문단부터 순서대로 무작위로 시킬 겁니다. 요약을 스스로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요약 시작. 요 글씨 보여? 너 실전에서 이렇게 풀 거 아니지? 검사가 듣고 와서
자, 정신분석 이론에서 핵심어 찾아봅니다. 각을 1문단에서 핵심 하진이 찾아봐. 어떤 요약이 나올까요? 각을 1번 문단. 몇 번째 줄? 1문단이요? 7번째 줄. 인간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영리적 존재. 누가? 프로이트. 프로이트 네모. 무의식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 존재, 비합리적 존재 네모. 그게 바로 뭐야? 정신분석 이론 네모. 그쵸? 그 다음 2번 문단 소율이 요약해봐. 원초와 초자아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고, 원초와는 충동적인 성격, 초자아는 원칙주의적, 자아는 이 사이를 조정하는 역할. 일단은 그 도표 그림 왼쪽 밑에쯤에 원초와는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선천적 종신 요소라고 돼 있죠. 그러면 원초와 네모, 본능적 욕구 네모죠. 자, 그 다음 자아 네모. 외적 상황으로 인해 충족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와의 욕구를 밑줄 칩니다. 원초와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 밑줄. 마지막 초자아는 뭡니까? 초자아 네모, 도덕률 네모, 욕구 억제 네모, 양심 네모. 자, 그 다음 되게 중요한 건 이 초자아는 언제 생긴다고요? 후천적. 두 칸 밑에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자, 칠판 보세요. 원초와는 본능적이라서 타고나는 욕구고요. 초자아는 후천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얘네는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너희의 내면적 자아인데 서로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상호작용이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누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그 다음 문단 승하 요약.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첫 번째 줄은 쌤이 이미 얘기했고요. 그 이후에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다섯 번째 줄에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자아의 발달이 중요. 근데 그 한 칸 위에 조정하는 역할에도 밑줄을 칩시다. 누가 조정합니까? 칠판. 자아가 이 정신적 균형을 위해서 원초와랑 초자아를 뭐 해야 돼? 조정을 잘 해야 돼. 그지?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 어디 있을까요? 자아가 너무 억눌려서 힘들 때는 두 가지의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방어기제가 사용되지. 칠판. 방어기제가 발휘되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억압이랑 뭐예요? 승화. 억압이라는 건 무의식을 계속해서 억누르려는 행위이고, 승화는 예술 등으로 전환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문단 그럼 준우 요약해볼까? 프로이트는 이론은 기존의 이론에서 감과 의식에 대한 탐구의 인간에 대한 지평을 넓혔다는 평을 보입니다. 의의인데 여기 전체에서는 물론 의의도 중요하지만 프로이트의 이 사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마무리 짓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줄 한번 봐봐. 그 문단에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 밑줄. 자, 이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았던 이런 억압이나 방어기제나 이런 문제들은 끝내는 성인이 돼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주죠. 그래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밑줄. 그리고 뭔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뭘 치유해야 된다는 얘기도 해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다는 것도 살짝 기억하면 좋겠죠. 자, 근데 낙을 봅시다.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 이론에 뭐를 들었어, 승아야? 융은 읽어봐. 반기를 들었어. 그럼 찬성한 거야, 반대한 거야?
반대한 거야. 야, 프로이트 너 뭔 개소리야!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면서 무슨 이론을요? 분석 이론이라는 걸 얘기했죠. 너희 여기 문단도 다 정리됐지? 맞아? 자, 그럼 낙을 첫 번째 문단을 요약을 해볼까요? 하진이? 비용은 무의식을 인간이 전제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인 문화적인 삶으로 잘 찾았습니다. 네 번째 줄에 밑줄 칩니다. 융은 무의식을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자, 얘가 생각하는 무의식은 그냥 억압, 막 본능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한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쵸? 굉장히 다른 점이네요. 그 다음 2번 문단을 소율이가 요약해봐. 유는 정신 사이에 가장 바깥쪽에는 의식, 그 안쪽에는 개인 무의식, 그리고 맨 안쪽에는 집단 무의식이 순서대로 자리하고, 의식은 인간의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 여기에는 자아가 존재하고, 자아는 의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무의식과 교류하고, 그리고 이를 조절하고,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배제된 감정인 생각이나 감정 기억들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곳에 존재하는 그림자는 또 다른 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원초적이나 보편적인 무의식이다. 여기에 진화를 통해서 축적되어 있는 인류의 경험이 원형의 형태로 존재. 자, 뭐 칠판에 그림 한번 봐봐. 의식, 얘는 자아야. 이 자아는 의식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런 무의식들과 교류하고 조정해. 그 안에 있는 건 개인적인 무의식이지. 개인적인 무의식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 감정, 기억이고 그 안에 있는 자아를 그림자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보편적인 원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문단을 잘 판단해서 얘네의 차이점이든 공통점이든 정리를 해볼 거예요. 마지막 문단 준우야 정리 한번 해볼까? 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또 이를 개발하는 불렀다. 틀린 거는 아닌데 자기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 내리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럴 때는. 야, 칠판 봐봐.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분류해 나가지. 맞지? 이럴 때 이 분류에서 쪼개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이 두 개 문단에서 걸쳐서 나오잖아. 야, 나글이 세 문단밖에 없는데 두 문단이 다 이거 분류면 내내 나글에 대한 시험 문제는 뭐밖에 안 나와. 이거 분류하는 거가 가장 메인인 거야. 그럼 거기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 집단 무의식 가장 안쪽에 자기 밑줄. 이건 뭐냐? 한 칸 밑. 개인의 근원적 모습 밑줄. 자, 그 다음 자아 성찰 밑줄. 야, 자아 성찰에서 뭘 만날 수 있대? 자기를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네 번째 줄 끝에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 이게 개별화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기억의 밑줄이 있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이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칠판 봐. 자, 질문합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다 보면 여기 있는 자아가 누구를 만나게 돼? 여기 있는 그림자를 만나게 된대. 맞지? 그림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원형들도 만나게 되겠지. 그지? 그러다 보면 끝내는 어떻게 돼? 정신적 균형을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면서 뭘 찾게 되냐?
이 자기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되겠지. 한마디로 자아 성찰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런 과정에서 왜 내면이 성숙되고 정체성을 찾냐? 자아 성찰했으니까 정체성 찾는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틀린 문항들을 각자 개별적으로 다시 풉니다. 이 내용 가지고 다시 푸는데 왜인지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다시 푸세요. 잘 풀었어. 아리까리 했던 거 있으면 정리들 한번 해보시고요.